이런 몸 상태에 있으면 옥설산염이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험한 몸 상태를 만드는 게 바로 옥설산염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옥설산염 이야기 5번째 편이죠. 그동안 제가 4번 정도 영상으로 옥설산염 이야기를 만들고 또 이제 Q&A 시간에도 따로 이야기를 꽤 많이 드릴 정도로 이런 이제 부분을 비중 있게 다뤘었는데요. 사실 옥설산염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실상 다뤄지질 않았잖아요. 실제로 옥설산염을 유튜브에 검색을 해봐도 정말 그렇게 깊게 다룬 영상은 제 것밖에 없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마침 어제 정명일 박사님이 옥설산염에 관해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보다 영향력이 훨씬 크신 분이니까 이렇게 잘 얘기되지 않는, 논의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참 반가웠는데요. 이게 다만 취지가 이런 옥설산염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기보다는 시금치를 계속 먹어야 된다. 건강한 사람은 옥설산염 걱정 안 해도 된다. 신장결석 환자도 옥설산염 끊을 필요 없다. 체내 옥설산염 생산은 익힌 채소 섭취로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등등등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특히 이제 옥설산염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드린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정밀 박사님 영상 내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논파하며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먼저 밝혀둘 점이 있어요. 이 영상은 논란과 갈등을 만들고자 함이 아니고요. 바이럴 마케팅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밀 박사님께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어서 공격하기 위해 찍는 영상도 아니에요. 다만 옥설산염이 저는 전혀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한 사람도 시금치를 마음껏 먹어서는 안 되고 신장 결석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옥설산염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현대에 와서 우리가 먹을 수 없었던 너무나도 다양한 식품들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된 이후에 또 대기질이 나빠지고 여러 오염원들이 많이 생겨난 만큼 과거에 비해 오늘날엔 더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옥설산염에 관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 왔고 제 시청자분들께도 주의를 많이 드리고 있으며, 또한 많은 분이 옥설산염으로 고통을 겪었고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배출 과정을 통해 겪을 것임을 직접 확인을 했어요. 저도 그저 많은 분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영상을 만드는 그런 한 명의 키토제니 혹은 이제 조금 더 크게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꾸미는 크리에이터로서 제가 보기에 이 커뮤니티에 영향력이 크신 전문가께서 해당 영상에 위험한 조언을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상호작용을 함이 길게 봐서 키토제닉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이 커뮤니티가 건전해지도록 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제 제가 앞으로 얘기할 내용에 대해서는 순수히 데이터만으로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같이 제 영상의 내용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의 목적이 아닌 오직 교육적인 목적만을 가집니다. 먼저 제가 사실 그 영상을 캡처해서 정말 박사님이 이제 개진하시는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고서 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영상 캡처를 허락을 안 해주셔서 이렇게 글로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인트들을 글로만 소개를 해서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자막에 옥설산염을 소개를 하시며 주요 증상이란 표현을 쓰시긴 했지만 신장 결석과 관절통을 일으켜가지고 우리한테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박사님 영상을 통해 옥설산염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분들이 옥설산염이 결석이나 관절통 말고도 브레인포그, 신경병증, 자폐, 갑상선 문제, 장누수, 온갖 장 문제와 방광, 배뇨 문제, 전해질, 미네랄 결핍, 부정맥, 섬유 근육통, 간질환, 눈, 코, 입 문제, 이런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증상들을 다 겪을 수 있다고 들었으면 과연 영상에서처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박사님께서 식품 속 옥설산의 흡수는 칼슘 섭취량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칼슘으로 옥설산염 흡수를 효과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의견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자료를 인용을 하시는데 논문에 하루 칼슘 섭취량이 200mg이면 섭취 옥설산염의 17% 정도를 흡수를 하게 되고 하루 칼슘 섭취량이 1000mg이 넘어가면
2%의 옥살산염만 흡수를 한다고. 그러므로 칼슘을 우리가 충분히 먹는다면 옥살산염을 마치 거의 흡수하지 않을 것처럼, 옥살산염이 실제로는 다 배출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불명확하고 모호해요. 옥살산염을 얼마나 어떻게 먹었을 때 칼슘이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주는 건지, 옥살산염이 수용성 대 불용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칼슘은 음식으로 먹었는지 보충제로 먹었는지, 이런 우리가 그 한 장의 사진에서 모를 수밖에 없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용하신 논문을 직접 읽어봤어요. 이게 정말 박사님이 그 칼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용하신 논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0.37mm몰의 수용성 나트륨 옥살산염을 5에서 45mm몰의 칼슘과 함께 섭취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트륨 옥살산염의 1mm몰의 무게는 134mg이고 0.37mm몰은 약 50mg이에요. 그러니까 50mg의 옥살산염을 먹이고 1200mg, 1800mg씩 칼슘을 먹인 격이죠. 그리고 이 칼슘은 옥살산염 크리스탈의 생성을 억제하고 분해를 하는 구연산염에 결합된 칼슘 구연산염 형태로 급여가 됐어요. 여기서 옥살산염 50mg을 먹였을 때 칼슘 1200mg, 1800mg이 2%의 흡수율만 나타나게 해주는 식으로 보호를 해줬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옥살산염을 500mg, 1000mg 섭취했을 때도 여전히 1200mg의 칼슘이 2.6%의 흡수율을 보장해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칼슘을 다른 형태로 음식으로 먹어도 이 2.6%의 흡수율을 보장해줄까요? 옥살산염 50mg에 칼슘 200mg을 먹었을 때 흡수율이 17%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옥살산염 500mg에 칼슘 2000mg을 먹었을 때 흡수율이 17%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정비례하진 않겠죠. 제 말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 칼슘이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옥살산염 이야기를 준비를 할 때 그때도 옥살산염을 안전하게 배출하는 방법에 이런 칼슘 보충제, 특히 이제 구연산염의 형태로 보충하는 것을 많이 강조드렸던 만큼요. 다만 이 연구는 섭취 칼슘이 수용성 옥살산염과 일부 결합해 무용성으로 변화함으로써 흡수율을 일정량 줄여줄 수 있다는 그런 명제 정도를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는 거지, 칼슘을 절대값으로 어느 정도 섭취했을 때 우리가 몇 %만 흡수하게 된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딱 몇 g을 먹으면 섭취 옥살산염의 몇 %만 흡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옥살산염이 대부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옥살산염은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 간에서 자체 생산되고 그 양이 섭취해서 흡수되는 옥살산염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시는데, 그 근거로 이 사진을 드세요.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섭취해서 흡수되는 옥살산염의 양이 20에서 40%에 달하고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옥살산염의 양이 60에서 80%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커서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는, 음식으로 먹는 옥살산염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뒤에 이 사진에 보시면 옥살레이트 호미오스테이시스라는 말이 쓰여 있잖아요. 이 호미오스테이시스는 항상성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보기에도 이 옥살레이트 호미오스테이시스라는 글자만 봐도 정말 박사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진이 아닌데, 이것도 이제 이상해서 제가 직접 논문을 읽어봤어요. 이게 방금 사진이 쓰였던 논문이고요. 이제 그 뒤에 쭉쭉쭉 나오는데요. 보시면,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 정명일 박사님은 산수적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면 정명일 박사님이 인용하신 이 사진 1A, 피규어 1A에 나오듯 간에서 만들어지는 옥살산염이 우리의 총 혈장 옥살산염과 소변으로 배출되는 옥살산염의 6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로 6번과 7번 레퍼런스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6번과 7번 레퍼런스도 읽어봤는데요. 7번은 전체 공개가 아니어서 제가 6번을 다 읽어봤고, 이 6번 레퍼런스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옥살산염이 2%에서 10%가 흡수가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흡수된 음식에서 2%에서 10%가 흡수된 옥살산염은 우리 몸에서 가진 옥살산염의 10에서 15%를
차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조금 전에 논문에서 말했던 20에서 40%보다 훨씬 더 빡빡하죠. 그런데 이게 덮어놓고 자체 생산량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루 평균 섭취량을 어떻게 잡아놨느냐 하면 이 연구에선 사람의 옥설산염 하루 평균 섭취량을 130에서 150mg으로 잡았어요. 이 말인 즉슨,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기초적인 산수를 좀 해보면 하루 평균 섭취량이 지금 130에서 150mg이래잖아요. 그럼 이걸 대충 우리가 140mg으로 퉁칠 수 있겠죠?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여기서 지금 2%에서 10%의 흡수율을 가진다고 했는데 흡수율을 최대치로 쳐서 10%를 흡수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14mg을 흡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몸의 자체 생산량을 우리가 이런 흡수된 14mg의 옥설산염이 여기 지금 10%에서 1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가장 최소치인 10%만 차지한다고 쳤을 때 그럼 나머지 90%는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4mg이 10%니까 나머지 90% 우리 몸의 자체 생산량은 126mg의 옥설산염이겠죠? 어때요? 이게 많은가요?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의 이제 가장 높은 축에 속해 있는 수치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조금 전 논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는 우리 몸에서 얼마나 생산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건지 한번 보시죠. 이게 그 밑에 나와 있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논문의 밑부분인데요. 그 밑부분에서는 여기서는 흡수율을 5에서 15%로 잡고 하루 평균 섭취량을 100에서 200mg으로 잡고 이렇게 먹은 게 우리의 총 옥설산염 보유량 중에서 20에서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렇다는 말은 또 기초적인 산수를 조금 해보면 평균이 지금 100에서 200이니까 150mg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린 이번에 좀 낮게 잡아볼까요? 흡수율이 5%라고 쳤을 때 하루 평균 흡수량이 7.5mg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40%라고 이게 몸에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가정을 해보면 7.5mg이 40%니까 나머지 60%는 11mg이에요. 몸에선 11mg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두 논문을 생각을 해서 봤을 때 그 박사님이 인용을 하신 논문에서 봤을 때 우리가 11에서 126mg 대략 한 이 정도 되는 옥설산염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루에 69mg 가량 정도죠. 그러면 이 양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걸까요? 그래서 69mg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시금치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표가 시금치 안에 옥설산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예요. 시금치 100mg, 익히지 않은 생시금치는 1145mg의 옥설산염을 가지고 있고요. 8분 동안 찐 시금치는 100g당 797mg의 옥설산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반컵에 45.80g, 그러니까 반컵에 46g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식 기준이니까 미국 컵은 240ml라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근데 아무튼 8분 동안 찐 시금치 반컵이 중량이 46g이고 옥설산염은 365mg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 컵인 200ml 컵으로 바꾸고 한 컵으로 했을 때 중량은 대략 77g이고 옥설산염은 614mg에 해당해요. 그런데 정멸 박사님은 매 끼니마다 두세 컵의 채소를 먹으라고 권하시던데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고 쳤을 때 이게 그러면 4컵에서 6컵의 채소를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거잖아요. 이 4컵에서 6컵 중에 우리가 2컵을 시금치로 먹는다고 치면 한 컵당 옥설산염이 614고 두 컵에는 옥설산염이 1228mg이잖아요. 흡수율이 10%라고만 쳐도 1228mg을 먹으면 옥설산염이 123mg이에요. 아까 우리 몸에서 69mg 정도를 만든다고 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제가 지금 이게 73mg을 생산한다고 잘못 계산했던 걸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73mg. 우리 몸에서 69mg보다 실제로 더 만든다고 쳤을 때도 흡수율이 2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이 좀 안 좋아지고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흡수율이 조금만 높아져도 246mg으로 자체 생산량의 340%가 넘는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직 시금치 한정이에요. 여기에 잡곡을 더하고 나머지 채소, 특히 비트랑 근대 같은 채소들을 더하고 간식으로 다크초콜릿을 먹고 견과류를 먹으면 우리가 섭취하는 그리고 실제로 흡수하는 옥설산염의 양은 아까 말했듯이 그런 미미한 옥설산염 생산량이랑은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이 옥설산염 항상성의 유지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요. 항상성 유지는 이 논문이나 아까 그 6번 레퍼런스에서 말하는 하루 평균 100에서 200mg을 먹을 때는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럴 때나 간에서 만드는 게 60%에서 80%인 거지. 지금처럼 시금치를 2컵 먹고 다른 거 이거저거 먹고 하루 옥설산염 섭취량이 1500mg이 훌쩍 넘어가면 그렇게 먹어대면서도 여전히 간에서 만드는 게 더 많다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정일 박사님은 사진을 여기 1A만 인용을 하셨지만 그 뒤에 1B랑 1C가 뒤이어 곧 바로 나와요. 그리고 이 1B를 보시면 이 항상성이 간의 자체 생산의 증가도 물론 이런 하이퍼옥살루리아가 과옥설산 요증을 말하는 건데요. 이 과옥설산 요증이 간에서 생산하는 게 증가를 함으로써 물론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섭취 옥살산염의 증가로도 깨질 수 있다고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C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옥살산염의 문제가 급격히 악화된다고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옥살산염 항상성이라는 거는 정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만큼의 채소를 먹지 않아서 100에서 200mg 밖에 먹고 있지 않아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먹지 않고 있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자료를 가져와 옥살산염을 많이 먹어도 된다는 논거로 써서는 안 되죠. 이 신장 얘기는 바로 뒤에 이어서 할게요. 세 번째 포인트로 옥살산염은 몸이 건강하면 소변으로 대부분 배출이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옥살산염이 출처와 상관없이 소변으로 대부분 배출이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소량 섭취한 옥살산염은 대부분 큰 문제 없이 배출이 되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까처럼 100mg 정도 섭취했을 때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적당히 먹어야죠. 적당히 먹어야 다 배출이 되고 적당히 먹어야 몸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서 계속해서 다 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칼슘 옥살산염 결정은 신장 치밀 결합부를 파괴해요. 신장이 옥살산염과 접촉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손상을 입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과량을 아무 문제 없이 배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또 이 밖에도 옥살산염이 자유롭게 우리 피를 타고 흘러다니면 혈관 내막에도 굉장히 데미지가 커요. 이 데미지가 너무 커서 또 신장에서도 너무 부담이라 우리 몸은 이거를 먹는 족족 단순히 배출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그 자체로 너무 위험해가지고 몸은 이걸 조직과 세포 어디든 일단 쑤셔놓고 봐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신장과 혈관이 너덜너덜해지게 둘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혈류량과 배출량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관절, 피부, 치아, 눈, 뇌 어디든 다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옥살산염은 과도하게 먹으면 필연적으로 쌓여요. 그 다음에 식물 속 조절 영양소랑 항산화제, 파이토케미컬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얘기는 이제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그냥 다루기에는 말이 너무 길고 그냥 짧게만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채소 속엔 영양분이 거의 있지도 않은데 그마저도 옥살산염이 많은 채소를 먹으면 어차피 옥살산염이 다 훔쳐가서 흡수도 못해요. 옥살산염은 독소이기도 하지만 항영양소이기도 하고 미네랄과 강력히 결합해서 섭취한 음식과 우리 몸속에 있는 각종 미네랄 전해질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옥살산염을 많이 먹으면서 영양소를 기대할 순 없어요.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면 나갔죠. 그리고 채소엔 항산화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산화제가 들어있어요. 산화제가 들어오니까 식물을 통해 우리 몸에 산화제가 늘어나니까 우리 몸이 그것들을 항산화하려고 항산화 인자들을 생산을 늘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들어온 산화제보다 만들어낸 항산화제가 더 많다 뭐 그래가지고 이롭다는 식인 건데 채소의 산화제들은 독성을 가지고 우리 몸은 그런 채소의 산화제들 독성 없이도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운동을 하고 햇볕을 쬐고 사우나를 하고 찬물 샤워를 하는 식으로요. 굳이 풀을 먹어서 그런 이점을 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파이토케미컬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이제 항산화제랑 파이토케미컬 얘기는 6번 포인트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또 하시는 말씀이 이것들이 식물 속에 뭐 조절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한테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엄밀히 말해서 인류 역사상 현대인처럼 채소를 많이 먹었던 적이 없어요. 겨울에도 그린 스무디를 마시고 깻잎에 케일쌈 싸먹는 시대인데 현대인들은 식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장결석 있어도 먹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 옥살산염 섭취와 신장결석의 관계가 제대로 밝혀지면서 전문가들도 신장결석 환자들한테 옥살산염 제한 시기를 권하지 않고 있다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추세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뭐 상상도 못하겠지만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방어를 위한 방어인데 이게 그러니까 자꾸 결석의 원인이 내인성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원발성 과옥설산 요증이라고 과도한 자체 옥설산염 생산으로 뭐 결석은 물론이고 옥설산염과 관련된 온갖 문제가 다 생기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몸에서 그냥 옥설산염을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58,000명 중 1명꼴로 발생을 하는 희귀한 유전 질환이고요. 그에 반해 신장결석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12%에 달할 정도로 흔한 병이에요. 10명 중 1명 이상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국 미네소타의 한 조사에 의하면 1984년부터 2012년 사이 남자의 신장결석 발병률은 2배 증가했고 여자는 4배 증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1980년은 채소와 통곡물의 섭취를 늘리라는 푸드 피라미드가 나온 해죠. 그 다음 6번 포인트로 2012년에 발표한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뭐 끓이거나 데치거나 찌게 되면 또 자막으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채소에 열을 가하면 옥살산염이 50%에서 70%가 빠져나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그 간단한 팩트 체크를 먼저 하자면 그때 이제 인용을 하신 표가 그 논문에 나온 표가 이 표거든요. 이 표에서 지금 50% 70%가 빠져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룹 여기서 50% 하면 이게 지금 프레시 할 때가 88.8이니까 44.4가 돼야 되는데 50% 밑으로 내려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오른쪽에 지금 이게 174에서 174.5에서 70%가 줄었으면 52mg이잖아요. 그 52mg으로 내려온 것도 역시 하나도 없어요. 50에서 그럼 70%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이게 뭐 원 논문에서 나온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게 또 헷갈려가지고 직접 논문 원문을 찾아봤어요. 이게 그 인용된 논문의 원본이에요. 이 논문 어디를 찾아봐도 평균적으로 50% 70%가 감소했다라는 말은 없고요.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한 데서 이제 보이듯이 시금치에서 40.4%가 평균적으로 줄었고 바투와 잎에서는 115.9%가 평균적으로 줄었다 그러고 콩류에서는 24.9%가 줄었다고 해요. 이게 다예요. 원문 논문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이거를 이 세 숫자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6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임의로 10을 더하고 빼고 해서 50에서 70이라는 수치를 이렇게 만들어 내셨는지는 제가 감히 상상을 못 하겠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이제 이 논문에 불만이 많아요. 일단은 옥설산염이 115.9% 감소했다고 하는데 115.9%가 감소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옥설산염이 100% 이상 감소할 수가 있나요? 100% 감소하면 0이 됐을 텐데 115.9%가 감소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115.9%가 감소했으면 이 둘 중 하나는 115.9%가 감소해야 됐을 텐데 115.9%가 감소한 거 하나도 없고 다른 그리고 이 콩 관련해서는 뭐 정말 박사님 아예 잘라서 보여주지도 않으셨는데 논문이 좀 이상해요. 그 다른 지금 이 둘 중 하나는 시금치일 텐데 다른 모든 조사에서 시금치는 100g당 1000mg 혹은 그 이상의 옥설산염을 가시는데 여기 보시면 그게 비슷한 것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논문인데 그래서 제가 다른 논문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근데 넘어가기 전에 이 논문에서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끓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끓여가지고 지금 시금치의 40.4%, 뭐 115.9%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만큼이 줄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끓였다고 하는 게 10분을 끓였다는 거예요. 10분. 10분을 끓였을 때 이만큼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잎채소를 누가 10분씩 끓여 먹어요. 몇 초 동안 살짝 데쳐가지고 먹지. 이게 제가 가져온 다른 논문들인데요. 그중 이제 이 논문에서는 시금치, 당근, 비트, 흰 강낭콩, 팥, 대두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채소와 콩류로 나눠서 끓여봤어요. 수용성 옥설산염이 끓여보니까 채소에서는 16에서 66%가 줄어들고 콩류에서는 40에서 77%가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역시 채소를 12에서 15분 동안 끓인 거고요. 콩류는 2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분에서 15분 동안 채소를 곤죽이 되도록 끓이든가 아니면 이 콩들을 2시간 이상 끓여야지 여기 나온 것만큼의 우리가 감소율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비트가 67이었는데 끓이고 나서 52가 됐잖아요. 줄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거의. 이게 그냥 뚱뚱한 비트를 그대로 끓여가지고 옥설산염을 없애기에는 빠져나갈 표면적이 부족했던 거 아닐까 싶은 거죠. 이게 덮어놓고 끓이면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옥설산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채소 종류에 따라서도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연구에서는 끓이고 찌고 굽는 방법의 차이를 살펴봤는데요. 옥살산염은 이게 열을 가하기만 하면, 아까 그 자막에서 하신 말씀처럼 열을 가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끓이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찌는 거는 효과가 떨어지고, 굽는 건 효과가 없어요. 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굽는 거는 수분의 손실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끓이고 찌고 난 물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살산염은 우리가 파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 마치 유리 조각이랑 똑같아요. 유리 조각을 음식에 유리 조각 박은 다음에 불로 태우면 유리 조각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끓이고 찌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조리 후에 물을 반드시 버려야지 그 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채소의 옥살산염이 100% 돌아와요. 전혀 0.1mg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8분 동안 찐 시금치에서 제가 30%의 옥살산염이 줄어드는 거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게 잠깐 쪄서는 거의 효과도 못 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사님 영상 속 자막에서처럼 그냥 열을 가한다고 뭉뚱그려서 묶어서 표현하기에는 이 각 방식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고, 끓이는 것 외에는 큰 효과를 보장하기도 어려우며, 끓여서 좀 줄인다고 해도 50% 이상을 날린다고 해도 시금치 같은 채소는 여전히 너무나도 극심하게 많아요. 게다가 아까 파이토케미컬이니 항산화인자니 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끓이면 이 파이토케미컬, 뭐 항산화인자 이런 거 다 파괴돼요. 거의 다. 여기 보시면 끓이는 건 폴리페놀과 글루코시놀레이트 같은 항산화인자를 크게 파괴했다고 하죠. 또 다른 논문에서도 조리 방식이 채소 속 항산화인자에 미치는 영향, 끓이는 게 가장 막대한 손실을 불러왔다 라고 씁니다. 오히려 저는 이래가지고 끓여서 먹어야 된다고, 더 익혀서 먹어야 된다고, 이런 거 다 파괴시킨 다음에 먹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간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옥살산염을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이런 분들은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몇몇 예를 들어주시는데, 설명이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부연을 하자면, 먼저 지방의 소화 흡수가 어려운 사람, 담즙이 잘 안 나온다던가 해서 지방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예를 드시는데요.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원래 옥살산염이랑 결합해가지고 우리 몸을 옥살산염이 섭취되는 걸로부터 보호해줬어야 될 칼슘이랑 자기가 결합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방이랑 칼슘이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옥살산염의 흡수율을 높인다는 것을 지적을 하세요. 이 말씀에 이어서 소화효소 보조제, 채소를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멸치와 같은 식품과 조리를 하면 좋다고, 또 칼슘 보충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다 좋은 말씀이긴 하죠. 우리가 소화효소 보조제를 먹어서 지방 소화를 더 잘하게 해가지고 지방이 남지 않아서 칼슘이랑 괜히 뭐 섞이는 일이 없고, 그래가지고 칼슘이 우리 옥살산염이랑 더 많이 바인드해서 흡수되지 않도록 도와주게, 그리고 또 칼슘을 추가로 더 먹어줘서 옥살산염이랑 최대한 같이 바인드하게, 좋은 말씀인데, 반대로 칼슘을 과다하게 먹어도 문제가 많아요. 과도한 칼슘은 반대로 지방 소화를 막고요. 칼슘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방 소화력이 저하되고, 또 다른 미네랄들의 흡수도 같이 막혀요. 그리고 유제품이랑 멸치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유제품을 가열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고요. 가열에 안전한 크림이나 버터는 칼슘 함량이 예방용으로 먹기엔 턱없이 모자라요. 옥살산염을 계속 먹기 위해 덮어놓고 칼슘 보충제를 이렇게 털어넣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식사와 함께 비살균 치즈를 조금씩 먹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론 유제품이라는 게 대표적인 알러지 식품인데 과연 옥살산염을 계속해서 먹을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사용한 사람들, 이 항생제가 우리 장에 옥살로박터라고 옥살산염을 먹고 사는 균이 있는데, 이 균이 항생제를 사용하면 죽어 없어지니까 항생제를 사용한 사람은 위험군에 속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즘 살면서 항생제 한 번 안 써본 사람이 있을까 있냐마는, 이 또 옥살로박터는 항생제뿐만이 아니고 과다한 옥살산염 그 자체에도 죽어요. 지나친 옥살산염은 옥살로박터를 죽여서 없애면 물론 다른 장내 세균총에도 영향을 끼쳐서 세균종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지 않고 옥살산염만 많이 먹어도 옥살로박터랑 다른 균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칸디다균 감염이 있는 사람도 위험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칸디다균이 있으면 장누수가 있다는 뜻이고, 장누수가 있으면 그 누수된 장으로 불용성 옥살산염마저도 흡수가 될 수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옥살산염은 본래 공생균인 칸디다를 마치 옥살로박터를 아니면 이제 다른 장내 세균들을 공격을 하듯 자극을 해서 날뛰게 만들어요. 얌전한 칸디다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바이오 필름을 막 만들어내고 병원성을 띠는 이런 나쁜 칸디다로 만드는 과정에 옥살산염이 같이 관여를 해요.
또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옥설산염이 신장의 치밀결합부를 찢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장누수를 자기가 개별적으로 일으켜요. 옥설산염 그 자체가 장의 치밀결합부를 파괴를 함으로써 장누수를 자기 혼자서도 일으키는 거죠. 또 글루타치온이 부족한 사람, 항산화 인자가 우리 몸에 부족해서 항산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위험도가 높다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옥설산염 자체가 우리 몸에 글루타치온을 소모를 해요. 글루타치온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면 보존을 하려면 옥설산염을 안 먹는 게 좋아요. 또 직접적인 항산화제 말고도 뭐 비타민 B6가 결핍이 되면 옥설산염의 자체적인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B6와 B12 같이 메틸레이션에 필요한 비타민들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옥설산염은 몸에 비타민 B6 저장고를 거덜내요. 옥설산염을 많이 먹으면 몸에 B6 저장고가 거덜나고, B6 저장고가 거덜나면 몸에서 자체적인 옥설산염 생산량이 늘어나서 악순환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몸 상태에 있으면 옥설산염이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험한 몸 상태를 만드는 게 바로 옥설산염이라는 거예요. 뭐 이 외에도 익힌 채소를 먹어서 뭐 당대사를 정상화시키고 항산화제를 공급하면 좋다고 하시는데, 그 15분 동안 곤죽이 되도록 끓인 채소를 먹느니 간을 한 입 더 먹는 거라고 권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마지막 요약을 하시면서 건강하면 걱정 없고 먹는 채소 속 옥살산염이 문제가 아니라 몸속 환경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걱정을 할 거는 해야죠. 제 옥설산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꼭 피해야 할 식품들 리스트인데요. 100g당 옥설산염이 1000mg씩 들어있는 시금치, 근대, 카카오 파우더, 한 잔 마시면 1g은 우습게 넘기는 그런 각종 그린 스무디들, 그 외에 뭐 아몬드 가루나 오트밀크 같은 온갖 부자연스러운 가짜 식품들, 원래는 우리가 먹지 못했을 혹은 적어도 1년 중 짧게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 먹었을 그런 것들은 피해야죠. 지방을 먹는다고 체지방이 쌓이는 게 아닌 걸 알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옥설산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랑 쌓이는 거랑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것도 정도가 있죠. 옥설산염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화학적으로 분해도 불가능한 순수한 독소예요. 그리고 그 독성은 그램 대 그램으로 성면보다도 강해요. 장이 건강하면 중금속을 잘 흡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액체 수은을 한 컵씩 들이키고 안전할 수 있을까요? 장이 아무리 무쇠처럼 튼튼하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중금속을 막 한 컵씩 들이켜도 쌓이지 않을까요? 원래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양을 매일같이 먹어대면 당연히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방도 그래요. 지방을 하루에 5kg씩 먹어도 살이 안 찔 수가 있을까요? 지방을 5kg 먹는 게 이 비유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방 5kg이 극단적인 게 아니고 시금치를 매일 먹는 게, 매일 많이 먹는 게 극단적이에요. 저도 이제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요, 모든 채소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제 옥설산염 영상에서도 옥설산염이 굉장히 적은 채소들을 소개한 바 있고, 그리고 옥설산염이 조금 들어있다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들어있다고 다 먹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 꼭 피해야 될 것들,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들만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게 중에는 진짜 아닌 것들이 껴있거든요. 시금치가 가장 대표적인데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근데 카카오, 아몬드 가루, 각종 주스 이런 거는 절대 안 되죠. 매 끼니 채소 두세 컵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먹는다면, 이제 그렇게 두세 컵씩 끼니마다 먹는다면 봄, 여름에는 뭐 그렇다 치고 가을, 겨울에는 아예 끊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또 옥설산염은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도 서서히 축적되어서 결국엔 탈이 나게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열린 사고로 다시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적어도 끼니마다 이게 두세 컵이랑 양을 먹도록 권한다면 최소한 그 권장 채소 목록에서 시금치와 근대 같은 것들은 빼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정멜 박사님 시청자 중에 박사님 말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좀 박사님이 뭐 제 영상은 바라지도 않고 도대체 왜 사람들이 옥설산염에 대해 경고하는지 그 기본에 대해서라도 좀 공부를 하시고 이번 영상을 찍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싶더라고요. 이게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나중에 옥설산염에 더 관심이 생기시면 꼭 셀리케이 노턴의 Low Seasonality and Overconsumption of Plants Risking Oxalate Toxicity라는
정말 좋은 글이 있어요. 정말 좋은 페이퍼가 있는데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